여러분 안녕, 베티입니다. 이번 영상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와 함께 해온 수학의 역사를 요약해보는 수학사 타임머신 대모험입니다. 제가 초고속 타임머신을 타고 시대별로 수학사의 명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갈 내용 잠시 보여드릴게요. 예고편: 수학의 기원과 수의 발전, 고대 그리스 수학의 황금기, 중세시대 수학의 암흑기, 근대 유럽 수학의 혁명기, 현대 수학 불확실과 융합. 지금부터 스타트합니다. 선사시대의 인류는 수와 셈보다 1대1 대응을 먼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대1 대응은 조약돌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가축이 몇 마리인지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학교에서 반장 선거 결과를 집계할 때 빗금으로 5표씩 끊어서 표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4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스와질랜드의 레본벼 뼈와 2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콩고의 이상고 뼈에 새겨진 빗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인류는 하나의 단위, 즉 1이라는 개념을 생각했고 1이라는 단위로 2, 3, 4, 5 자연수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본격적으로 수를 사용한 기록은 문명의 탄생지인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집트에는 문명의 젖줄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일강은 에티오피아 고원의 폭우로 인해 주기적으로 범람하였는데 이집트는 이를 예측하기 위해 역법과 수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강의 범람으로 땅의 경계가 지워지는 바람에 땅의 크기를 측정하는 학문 기하학이 발달하였습니다. 기하학을 영어로 geometry라고 하는데 geo는 땅, metry는 측정을 뜻합니다. 한편 나일강은 이집트에게 파피루스라는 갈대 모양의 식물도 선물했습니다. 파피루스의 줄기를 잘 펴서 말리면 지금의 종이처럼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종이를 페이퍼라고 하는데 파피루스는 페이퍼의 어원입니다. 이집트 최초의 수학서는 기원전 1600년에 제작된 아메스의 파피루스입니다. 아메스는 당시 이집트의 서기였는데 파피루스에 십진법, 분수, 원통의 부피 등을 기록했습니다. 십진법을 사용하긴 했지만 수 하나하나를 상형 문자로 나타냈기 때문에 불편한 표기법이었습니다. 1은 지금의 1과 비슷한 세로 막대기 모양, 10은 지금의 교집합 기호랑 비슷한 아치 모양, 100은 모기향 비슷한 모양이었습니다. 당시의 방식으로 345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갑니다. 메소는 사이, 포탐은 강, 메소포타미아는 강 사이의 땅이란 뜻입니다. 나일강이 이집트를 만들었듯이 오늘날 이라크 지역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메소포타미아는 탄생했습니다. 이집트인이 파피루스의 수학을 기록한 것과 달리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점토판에 뾰족한 쐐기 문자로 수학을 남겼습니다. 점토판은 파피루스보다 무겁고 불편했지만 내구성이 강해 후대에게 선명하게 남길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점토판의 쐐기 문자를 보면 메소포타미아인들이 60진법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0진법을 사용한 이유로는 여러가지 썰이 있지만 60이 약수를 12개나 가진 유용한 수라는 썰이 유력합니다. 오늘날에도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입니다. 인류는 이와 같이 문명과 함께 수를 탄생시켰지만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는 물론 중국과 로마의 수 표기법도 위치기수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는 인도에서 발명되었으며 아라비아 상인들이 전파하면서 아라비아 숫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6세기에 등장하는 인도의 수학자 브라마굽타는 0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수학자입니다. 0을 포함한 아라비아 숫자의 위치 기수법은 계산혁명을 가져왔습니다. 0이 없었다면 12, 102, 120을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인의 가장 보편적인 공용어는 영어나 중국어가 아닌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의 3대 화가였던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악당입니다. 이 그림에는 기원전 500년경부터 기원 후 400년경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까지 지식의 황금기를 열었던 위대한 학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여기에 모일 수 있었을까요? 지중해의 풍요로운 기후는 많은 사람들을 아고라 광장에 모여 토론하게 했고, 토론은 논리와 민주정신을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지중해의 해상무역 발달로 삶이 풍요로워졌고 지적 유희를 즐기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자연스럽게 철학과 수학이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수학은 탈레스로부터 시작합니다. 탈레스 이전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시기에도 경험적으로 얻은 수학 지식이 있었지만 탈레스부터 증명을 통해 이론을 검증하는 연역적인 수학이 시작됩니다. 이어 등장한 피타고라스는 수학자라기보다는 만물의 근원은 수라고 생각했던 피타고라스 학파 피타고리안의 리더였습니다. 피타고리안은 세상 모든 것들은 자연수 또는 자연수의 비인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피타고리아는 그들의 최대의 업적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직각이등변 삼각형의 세변의 비가 1대 1대 루트 2임을 알게 되고 무리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리수의 존재는 피타고리안의 종교적 신념인 무리수와 맞지 않았고 이를 외부에 발설한 제자 히파수스를 바다에 흡사시켜버립니다. 그리스 시대의 쌍두마차는 유클리드와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유클리드는 기하학의 교과서 유클리드 원론의 저자입니다. 이 책의 위대함은 10개의 공리만 가지고 13권의 책에 수록된 465개의 이론을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10개의 검으로 수학이라는 제국을 평정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기원전 300년경에 쓰여진 이 책은 오늘날 중고등학교 기하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책이 오늘날까지 교과서로 사용되는 게 놀랍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원조 기계공학자입니다. 왕관이 순금인지 밝혀내려다 요레카를 외치며 알몸으로 뛰어나온 이야기, 나에게 긴 지렛대를 주면 지구를 들어보이겠다 등등. 아르키메데스는 과학사에 수많은 명장면과 발명품을 남겼으며 오늘날 가우스, 뉴턴과 함께 3대 수학자로 불리웁니다. 아테네에서 출발한 그리스 시대는 젊은 나이에 지중해를 평정하고 요절한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으로 만든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당시 이집트 최대의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에는 바로스 등대가 불을 밝히며 동서양의 문물이 드나들었고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20만 권에서 70만 권으로 추정되는 책과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있는 지금의 구글에 비할 만한 지식의 허브였습니다. 유클리드, 아르키메데스, 에라토스테네스, 파푸스와 최초의 여성 수학자였던 히파티아까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거친 학자들만 공부해도 고대 수학사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원 후 313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이제부터 로마는 그리스도교를 공식 인정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면서 알렉산드리아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이후 415년 어느 날 그리스도교 광신도에게 히파티아가 처참하게 마녀 사냥을 당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를 떠나게 되고 사람보다 신이, 과학보다 종교가 우선시되는 천년간의 중세 암흑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기원 후 4세기부터 르네상스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천년간 유럽은 종교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철학 필로소피는 사랑 필로스와 지혜 소피아의 합성어로 원래 의미는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세의 철학은 종교를 사랑한다는 뜻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철학은 신학의 신형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세를 과학사, 수학사에서는 지식의 암흑기로 부릅니다. 중세 암흑기에는 대수학이 발달했던 이슬람과 무역이 발달했던 이탈리아에서 수학은 간신히 생명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이슬람을 대표하는 수학자는 대수학의 아버지 알콰리즈미입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말의 어원이 알콰리즈미이며 알콰리즈미의 저서명의 일부인 알자바는 오늘날 대수학을 뜻하는 엘지브라의 어원입니다. 지중해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탈리아는 동서양의 문물과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수학자 피보나치의 삼반서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아라비아 숫자와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비가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기도에도 낫지 않는 전염병 페스트가 번지면서 유럽에서 종교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종교개혁, 산업혁명의 기운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르네상스는 다시 네상, 부활이라는 뜻으로 문화와 지식이 꽃피었던 고대 그리스 시대로의 부활을 뜻합니다. 천년 동안 암흑기였던 수학도 르네상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에트가 미지수의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네이피어는 로그를 발명하여 천문학자의 수명을 연장시켰고 데자르그의 사형기하학은 르네상스 그림의 원근법과 소실적 베니싱 포인트를 등장시켰습니다. 고기또 명제, 나는 생각한다, 걸어 존재한다 라는 말로 근대를 열어젖힌 사상가 데카르트는 대수와 기하를 합친 대수기하학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도형을 식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좌표로 표현하면서 과학자들은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17세기 유럽 과학자들의 관심사는 우주 만물은 어떻게 운동하는가 였으며 최고의 과학자 뉴턴은 이를 F는 ma라는 수식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설명하는 더 명확한 도구가 필요했으며 라이프니츠와 뉴턴은 아라비아 숫자와 맞짱뜨는 최고의 발명품 미분을 만들어 운동을 수학적으로 설명합니다. 미분이 없었다면 오늘날 자동차와 비행기는 물론 게임과 스마트폰 조작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후 미적분은 바이어스트라스, 코시에 의해 해석학이라는 분야로 더 엄밀하게 발전했습니다. 이공계 대학생을 괴롭히는 입실론 델타 논법이 대표적인 해석학의 도구입니다. 16세기 대수학에는 3차, 4차 방정식의 일반의 근해 공식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3차 방정식의 해법은 카르탈리아가 만들었으나 카르다노가 이를 발표하여 카르다노의 해법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4차 방정식은 카르다노의 제자 페라리가 일반해를 찾았습니다. 이후 300년이 지난 19세기 초반 요절한 두 천재 수학자 아벨과 갈로아는 5차 방정식의 일반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특히 갈로아는 20살의 나이에 군이라는 혁명적인 도구를 만들어 5차 방정식에 일반해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대수학에서는 복소수를 넘어 해밀턴의 사원수가 등장합니다. 갈로아의 군 이론과 해밀턴의 사원수는 추상대수학 (abstract algebra가) 발전하는 기초가 됩니다. 한편 기하학에서는 많은 수학자들이 기하학의 절대 진리였던 유클리드 원론의 평행선 공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행선 공리란 한 직선 L과 이를 지나지 않는 한 점 P에 대하여 P를 지나고 L과 평행한 직선은 단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P를 지나고 L과 평행한 직선이 무수히 많다고 하면 볼리아이와 로바체프스키가 만든 쌍곡 기하학이 탄생하게 되며, P를 지나고 L과 평행한 직선이 없다고 가정하면 리만이 만든 구면 기하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2000년간 절대 권력이었던 유클리드 기하학을 의심했다가 새로운 분야인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도형을 고무처럼 느리거나 줄여서 같으면 합동으로 보는 위상수학이 탄생하였습니다. 오일러의 퀘니스베르그의 다리, 메비우스의 띠, 클라인바틀 등은 위상수학의 유명한 주제들입니다. 이와 같이 근대 유럽의 수학은 미적분과 추상대수학, 비유클리드 기하학으로 대표되는 시기였으며, 가우스, 오일러, 코시, 리만, 푸엥카레, 힐베르트와 같이 과학 전반에 탁월했던 슈퍼스타 수학자들을 배출했습니다. 훗날 리만이 만든 미분기하학은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의 토대가 되었으며, 힐베르트 공가는 양자역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한편 1900년 제2회 파리 국제수학자회의는 당시 수학계의 리더였던 힐베르트의 23개의 문제로 유명합니다. 힐베르트가 20세기에게 23개의 큰 숙제를 남긴 것입니다. 힐베르트의 묘비에는 그의 명언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가 쓰여 있습니다. 자신들은 다 못했지만 후배 수학자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현대 수학 시기의 경계는 불분명하지만 개인적으로 힐베르트가 23개의 문제를 제시하고 칸토어가 집합론을 만들면서 현대 수학의 토대가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칸토어는 집합을 단순히 모임이라는 개념을 넘어 집합론으로 발전시켰으며 데데킨트와 더불어 지금의 실수체계를 만든 레전드입니다. 또한 드모르간 법칙의 드모르간과 이발사 패러독스로 유명한 러셀은 수리논리학의 대가였습니다. 20세기 초반은 집합론과 수리논리학으로 수학의 본판을 다시 짜는 시기였습니다. 한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힐베르트의 생각은 러셀의 패러독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현대 수학과 과학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수리논리학과 과학의 진보는 컴퓨터를 등장시켰으며, 게임 이론의 폰 노이먼, 독일군 암호 애니그마를 풀어버린 튜링 머신의 앨런 튜링 등 전설의 컴퓨터 수학자들이 탄생합니다. 지도를 4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다는 사색 정리는 컴퓨터로 증명이 되었으며, 인간이 풀기 어려운 복잡계 수학, 프랙탈, 카오스, 퍼지 이론은 컴퓨터에 의해 폭발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현대 수학이 세분화되고 발전하면서 이제 수학자들은 자신의 전공이 아니면 잘 몰라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400년 전 데카르트가 대수학과 기하학을 융합시켰듯이 현대 수학은 세분화된 여러 분야를 융합하는데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랭렌즈 프로그램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통일장 이론, 즉 자연계의 여러 힘을 통합하려 했던 것처럼 랭렌즈 프로그램은 전혀 달라 보이는 수학의 분야를 결합하면 문제 해결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350년간 수학자들을 괴롭혔던 베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1995년 앤드류 와일즈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와일즈는 타원 곡선과 정수론, 갈로아의 급론을 결합시키는 랭렌즈 프로그램으로 역사적인 증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수학은 수학 혼자만의 영역은 아닙니다. 이론 물리학자인 끈 이론의 에드워드 위튼이 수학의 노벨상 필즈 메달을 타기도 했고, 수학자 존 내시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현대 수학은 수학을 넘어 다양한 학문에 접목되는 콜라보의 시대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으로 저희 메스프레소는 수학사 학습 기초편 시리즈를 완성했고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수학사 입문 4가지 꿀팁, 수학의 분류 다양한 스펙트럼, 수학자 레전드 100명 30분 총정리, 위대한 수학자 탑 10, 정의, 정리, 공리 이런 거 알아야 하나? 여기에 오늘 정리한 수학사 타임머신 대모험까지 6개의 영상을 정독하시면 어디가서 수학사 좀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메스프레소는 수학사 관련하여 개별 수학자와 이론, 사건 위주의 고퀄리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패티였습니다. 바이.